저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해방되자 아버지와 함께 고향 경남 산청으로 왔습니다. 아버지는 경남 산청 지리산 살록 산청군 단성면 울이라는 곳에서 구장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다고 그래요. 활달한 분이었다고 그럽니다. 많은 분들로부터서 칭송받고 많은 분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가 지리산에서 빨치산으로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빨치산이었죠. 그러고 나서 나는 부산 작은 아버님 댁으로 가서 초중고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버님이 나를 데리고 가서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켰던 거죠. 그 방학 때 고향을 갔다 오고 그러면은 길을 걸을 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너희 아버지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었다. 아버지를 항상 이렇게 잊지 말고 가슴속에 새기면서 아버지를 닮으려고 이렇게 애써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잣말처럼 골고루 잘 사는 게 무슨 죄라고. 그때까지 골고루 잘 사는 게 하는 걸 그때 깨닫지 못했거든요. 골고루라는 것은 서부 경남 사투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균등하게, 평등하게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깨닫게 됐습니다. 내 아버지는 평등 세상을 꿈꾸다가 삶을 끝낸 분이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평등과 평등 세상이 내 필생의 화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 와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서 농민운동가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 공부보다는 사회과학 서적을 탐독하죠.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 농촌 개혁 방안에 관한 나름대로의 논문을 썼습니다. 대학 노트 한 권 분량의 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충무동 쓰레기 매립장에 야학을 설치했습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부산 남항의 아주 번화가 중심이 되어 있죠. 대학도 농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농민운동가가 되겠다고 했으니까 농과대학을 들어간 것이죠. 이제 작은 아버님이 고등학교까지는 공부를 시킬 수 있어도 대학까지는 시킬 능력이 없어서 대학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됩니다. 공부를 더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대한 이후에 과외하면서 등록금 마련하고 또 생활비도 받고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워낙 이 생활에 찌들다 보니까 직업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농민운동가가 되는 길은 포기했지만 사회활동의 꿈을 완전히 접을 수 없어서 사회활동을 하고 또 직업도 되는 길이 뭐겠냐고 신문기자가 되기로 해서 신문기자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신문기자가 되고 나서 박정희, 전두환 이런 세대를 쭉 지내면서 이렇게 내 삶을 바쳐야 되느냐 하는 고민한 끝에 다시 뜻있는 신문기자들 몇하고 독서 모임을 조직해서 사회과학 서적 읽으면서 토론도 하고 그랬죠.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내가 기자생활을 이거 더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깊은 고민에 빠져서 결단을 내립니다. 기자 그만둔다. 그리고 프랑스를 가야겠다 해서 프랑스행을 단행합니다. 프랑스어 공부를 10여 년 동안 했거든요. 막연하게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 계속된 혁명의 나라, 혁명으로 점철된 프랑스를 한번 공부해보자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행을 단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신문 사장에게, 당사장에게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 서울신문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프랑스로 가겠습니다. 가려고 하니까 여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그만두지만은 서울신문 통신원 자격을 주십시오. 그게 영어로 하면은 코레스폰던스 똑같거든요. 특파원이랑. 그래서 이제 사장께서 용단을 내렸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빨치산을 둔 아버지가 연좌제에 걸려서 여권이 안 나오는데 편법적으로 여권을 나오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프랑스로 갔는데 가서 3개월 정도 있다가 김행욱 실종 사건이 터집니다. 나는 말하면은 서울신문을 그만뒀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는 다급하잖아요. 그러니까 10여 년 근무하던 기자가 하니까 되게 통신원 타이틀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김행욱 실종 사건을 좀 취재해 달라. 그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해서 취재 기간이 3개월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끝나고 나서 회사에서 공부하러 간다고, 멤버는 공부하러 간다고 했거든요. 거기서 특별하지만 그냥 현지에서 서울신문 특파원으로 활동하는 게 어떻겠냐. 단 대신에 상당한 자유스러운 시간을 보장한다. 그리고 급료는 또 다른 사와 같은 정도의 급료는 되지 않는다. 고민 끝에 받아들여서 특파원 생활에서 8년의 특파원 끝나고 돌아오자 언론사에 줄줄이 노조 창립 바람이 불었고 서울신문에도 4월에 노조가 창립되어서 사장 신분으로 가입했죠. 그러니까 가장 직급이 높고 가장 나이가 많은 조합원이었습니다. 그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각사 파업 투쟁 현장에 달려가서 연재 활동도 하면서 내가 부각이 돼서 1988년 11월 26일 전국 언론노동조합 연맹이 창립되었을 때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2대, 3대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이렇게 쭉 지내다 보니까 한국 말하면 정치에 대해서, 즉 역대 대통령들의 독재 행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활동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와 함께 이어서 맞서는 그걸 뭘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이 오늘의 나로 이끌었습니다. 예. (12월 26일에) 있던 민주노총의 나치노동국 총파업은 한국노동운동 사상 최초의 전국 규모 정치 총파업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맞서서 승리한 파업입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과 승부를 다투어서 김영삼 대통령을 굴복시킨 파업입니다.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파업입니다. 한때 80%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어떤 변곡점이 되는 파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업이에요. 저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세 가지를 결심합니다. 이 파업 승리 끝에 아까 한국 사회의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민주노총이 국민들의 가슴속에 강하게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한 민주노총 위원장이 영웅처럼 됐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민족통일이라는 전국연합이 민주노총에게 제안을 합니다. 1997년 12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독자 후보를 내보내자. 그 민주노총이 그걸 수용을 해서 실무회담 끝에 합의를 받습니다. 진보 진영은 9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 독자 후보를 내보낸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조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조직의 명칭이 국민승리 21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대통령 후보는 누구였습니까? 다른 후보는 김대중 후보였고 이회창 후보였고 그렇습니다. 이인재도 있고 국민승리 21로 다 결집이 되어 있거든. 전국연합 민주노총 빈민조직
또 진보 정치 조직들, 학계 지식인들 모두 모여서 명칭을 국민승리 20일로 정해. 이 국민승리 20일은 선거 조직이었습니다. 선거 조직. 그러니까 진보 진영 후보를 대통령 선거에 내보내서 선거를 치는 선거 조직이었죠. 그 다음에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다를 거 아니에요. 2차로 후보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하자는 것이 합의가 됐습니다. 전국연합 이창복 의장도 거론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면에서 볼 때 민주노총 위원장이 후보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승리 21 공동대표는 전국연합 의장이었던 이창복 의장, 또 법조계를 대표한 고영구 변호사, 나중에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장도 지내고 했죠. 고영구 변호사, 권영길 이 세 사람이 공동대표로 해서 선거를 이렇게 치르게 됩니다. 권영길은 진보 진영의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언론으로부터는 철저히 배제되는 후보였습니다. 진보 진영의 후보라는 것은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는 선거운동을 치르는 그 선거 조직의 후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다른 후보하고 조우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텔레비전 토론에서는 완전히 배제가 되었습니다. TV 토론에서만 배제될 뿐 아니라 뉴스에서 시작서부터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은 후보였습니다. 아예 쌍거리 말하면 무시당하는 후보였어요. 권영길은 언론노조 출신의 후보입니다. 쭉 말하면 20여 년 기자 생활을 했던 후보예요. 그 후보가 완벽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배제당할 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감내를 했습니다. 왜? 언론노조는 언론 민주화를 철저히 부르짖고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철저하게 배제. 김대중 후보와 조우를 할 시간이 없었죠. 김대중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하고 만날 수도 없고 또 일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보 진영의 독자 후보 출마, 즉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의 출마는 뭘 위한 출마였느냐? 97년 대선을 바탕으로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 진보 정당을 건설한다는 게 목표였습니다. 진보 정당 건설의 주역은 누가 되겠냐? 바로 노동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노동 중심의 진보 정당을 건설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의 주 대상은 어떤 거냐? 바로 노동자들이다. 거기다가 언론에서 철저히 배제당하고 하니까 할 수 있는 말하면 선거운동이 뭐냐? 철저하게 노동 현장 중심의 선거운동을 하자. 그래서 끝날 때까지 전국 각지에 있는 노동 현장을 말하면 누비는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광주를 예를 들자면은 기아 자동차에 들어가서 전 라인을 돌면서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손잡고 이제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노동자가 정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번에 노동자 후보를 지지하자 하는 선거운동을 하고 그런 거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노동 현장만 했습니다. 그 만나는 조합원들이 감격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권영길, 우리 대통령 권영길, 노동자 대통령 권영길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건 뭐냐? 지금 우리의 선거운동이 실제적으로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세상을 만든다. 우리는 그 출발점에 있었다.
그런 꿈을 그리면서 감격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김대중 후보의 선거운동에 관심을 둘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 저는 참 묘한 후보였습니다. 그때 선거의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권 교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즉 김대중 후보가 반드시 당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진보 진영 후보이기는 하지만은 내 득표가 얼마일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끝날 때까지 김대중 후보가 떨어지면 큰일인데 이걸 끊임없이 걱정해야 되는 것이죠. 다행히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김대중 후보나 또는 후보 진영이나 또는 새정치 국민회의나 쪽에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권영길에게 어떤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후보 단일화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일체 건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이 없는 가운데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권영길의 출마가 김대중 후보를 도와주는 것이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김대중 후보 지금 나와가지고 당선이 돼야 되는데 이 진보진영 권영길 나오면 표 깔까 먹는 거 아니냐. 간표 요인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도와준다는 거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김대중 후보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평생을 따라다니는 좌경, 용공, 빨갱이 짝지입니다. 과격분자, 사회주의자, 나아가서 공산주의자. 빨갱이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이 안 되는 용어잖아요. 같이 살 수 없다는 거.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좌경, 용공분자, 빨갱이. 이게 김대중 후보에게, 정치인 김대중에게 따라다니는 거죠. 그 선거 출마했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김대중의 정책, 김대중 후보 연설 내용, 김대중 후보의 선거 구호보다도 더 강력한 후보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후보는 우리는 진짜 좌파다. 우리가 진짜 좌파다 하고 스스로 천명하는 것입니다. 권영길은 그렇게 외쳤거든요. 그리고 선거 구호도 감명했습니다. 재벌 해체, 정예고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이거거든. 다른 후보들이 감히 이야기할 수 없죠. 김대중 후보가 재벌 해체라는 말을 할 수 있나요? 정예고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그런데 이 국민승리 21 후보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수 언론인이나 또는 상대부가 김대중 후보에게는 전에처럼 김대중 후보의 선거 구호가, 김대중 후보의 연설이, 김대중 후보의 정책이 좌파다 하고 짝지를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붙으면 진짜가 있으니까 이것이 김대중 후보를 도왔다. 저는 김대중 후보도 그렇게 이해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거운동을 겪었다. 이제 진보 진영 우리로 보면은 노동 현장을 누비는 선거운동이고 그런데 선거운동을 실제로 막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이런 일어나라 코리아라는 파동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코리아 현수막을 전국에 내보냈는데 노동 현장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일어나라 노동자이면 모르겠는데 일어나라 코리아가 뭐냐? 선거운동 못한다. 이렇게. 선거 백보도 일어나라 코리아고 후보 얼굴이 없는 백보예요. 그 왜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 선거 기획한 팀이 전문가라고 하는 팀이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야 관심을 끈다.
권영길이라는 후보, 진보 진영의 후보, 국민승리 21의 후보 모를 거 아니야. 국민승리 21이 뭔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근데 멀리서 보는 후보 얼굴은 없고 진짜 조만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가서 이렇게 보면은 아, 국민승리 21이 진보 진영 결집체라는 거 알고 그러면은 주목을 받을 거다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야말로 아마추어적인 승법이었어요. 결론적으로 그때 선거는 후보 얼굴을 유권자들이 모르는 속에서 나아가서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는 속에서 끝난 국민승리 21의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후보는 당선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대중 후보가 이해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믿는 근거가 하나 있는데 선거가 끝나고 김대중 후보가 이제 조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모 인사가 저에게 와서 노동부 장관으로 들어가는 게 어떠냐는 제의를 하게 됩니다. 오래 걸리지 않고 제가 거부했죠. 권영길이 출마한 것은 노동자들과 함께 진보 정당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나의 꿈은 평등, 평화, 통일의 길을 건너가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표현은 노동자와 함께하는 진보 정당의 건설이고 이것은 모든 노동자들의 꿈이다. 그것을 버리고 내가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다. 그 제의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진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구체적으로 너에게 지시를 한 건지 언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간에서 저에게 전하는 사람의 말은 김대중 정부의 초대 노동부 장관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저는 사실을 같다고 믿고 있는데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김대중 후보가 권영길의 출마가 자신의 표를 갉아먹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을까 하는 걸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의 마당에서는 김대중 후보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돌아갔을 때까지.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적으로 노동부 장관 입각 제의는 간접적으로 받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언론노동위원장일 때는 당시에 그 김대중 총재하고 여러 차례 만나게 됩니다. 언론노조가 창립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김대중 비서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총재께서 권 위원장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만나 주시죠 하는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언론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정당 총재를 만나도 될까 하는 거였습니다. 고민 끝에 제가 만나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당 총재 김대중이 아니라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은 비운의 정치인이다. 그리고 가장 언론으로부터서 피해를 받은 정치인이다. 이 정치인은 언론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오히려 만나야 된다. 언론노동조합연맹, 언론노조의 창립 정신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언론 민주화를 통해서 사회 민주화에 기여한다는 것이었거든. 즉,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민주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불굴의 투쟁을 하고 있는 분, 온몸을 던지면서 희생을 당하고 있는 분이 김대중 총재 아니냐. 그래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녹화가 진행된 장소는 옆 동교 사저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지하 서재에서 만났죠.
김대중 총재를 만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중요도냐 하는 판단을 이 우스갯말처럼 떠드는 게 있었어요. 동교동 사제 응접실에서 만나면은 의례적인 만남이다. 지하석에서 만나면은 김대중 총재가 굉장히 비중을 두는 분이다. 목동 안가라고 불려지는 곳인데 거기서 만나면은 더 비중을 두는 것이다. 이런 그 이야기가 나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석에서 만났습니다.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눴죠. 얼마 있다가 거기서 또 왔습니다. 총재께서 목동에서 만나고 싶어 합니다. 아침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특별한 이야기는 시국 상황에 언론노동조합 연맹위원장이고 한 사람은 야당 총재고 또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걸어가실 분이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그 후에 한 두 차례 만나고 합니다. 또 연락이 와서 동교동 모처에서 만났습니다. 그 세 번째 만난 장소는 나중에 보니까 진짜 최측근이라는 사람들도 모르는 곳이에요. 김대중 총재가 이렇게 다니면서 대선 후보 때는 정말 수행 비서만 이렇게 알고 잠깐 휴식 처하는 거예요. 대외적인 명분은 휴식 처한다는 걸 모르죠. 이렇게 그런 곳인데 거기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합해 볼 때 김대중 총재가 언론노련위원장과의 만남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구나. 권영기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 그럴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마 발단은 김대중 총재가 89년인가 순방을 하게 됩니다. 주간조선에 그 기사가 났어요. 수행원들 추태, 좌파에도 우파에도 손짓, 김대중 총재의 유럽 순방 뒷얘기 하는 기사가 주간조선에 특집처럼 났습니다. 백민당에서는 야단이 났습니다. 김대중 총재 자신도 그렇고 허위 왜곡된 것이다. 철저하게 김대중을 죽이기 위한 허위 날조 기사다. 해서 조선일보하고 백민당이 전면전에 돌입합니다. 이때 언론노동조합 연맹이 저희 언론노련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집행위원회를 꾸미고 민주언론 실천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하고 집행위원들과 민주언론 실천위원단과 조사단과 함께 몇 차례 회의를 하고 언론노부에 사설 같은 이게 있어요. 고전설이라고 하고 이제 일반 신문의 사설을 보면 됩니다. 일면 머리에 조선일보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를 하죠. 정말로 객관적인 기사였는데 그 객관적인 기사만 해도 김대중 총재로 볼 때는 백민당으로 볼 때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고 오히려 욕하고 이런데 전국 언론노동부 연맹이 기관지를 통해서 조선일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그때서부터 주목한 것 아니겠냐. 언론노련이 뭐냐, 언론노련 권영길 위원장은 누구냐 하고 한 끝에 저를 만나게 되었을 것을 이렇게 보아지고 그런 관계는 이렇게 쭉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묘하게 1997년 선거마당에서 후보대 후보로 이렇게 만나지는 않았지만은 후보대 후보로 이렇게 서게 됐던 것이죠. 국민승리 21은 진보 독자 후보 선거 조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것을 국민승리 21 1기와 2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국민승리 21은
권영길 선대 본부적 성격이었는데 선거가 끝나서는 전혀 다른 겁니다. 진보 진영 독자 후보 출마는 대선 이후에 진보 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선거 운동을 할 때 TV 토론에 한 번도 못 나갔지만은 우리는 굉장히 열정적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정말 꿈에 부풀어서 했습니다. 3자 TV 토론은 없었는데 한 번의 TV 토론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치욕의 TV 토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선대본부에서 후보를 부르는 게 딱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3자 토론에는 못 나가지만은 군소 후보 TV 토론이 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한때 많이 이렇게 오르내렸던 허경영도 거기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참가하는 여부를 선거대책본부가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못 내린다. 참여해야 된다는 쪽이 있고 안 된다 하는 쪽이 있는데 후보가 결정을 해야 된다.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권영길이라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라도 조금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정말로 저 붙잡고 업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 다 죽이고 나가자. 그래서 나갔습니다. 도움 하나도 안 됐어요. 한 번은 서울대학교 폐지론을 내걸어야 되는데 서울대학교 폐지를 내걸 거냐 말 거냐 하는 걸 이 정책위원회가 결정을 못 하겠다. 정책위원들이 교수급으로 한 200명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대 폐지론은 제가 프랑스부터 와서 늘 외치고 있던 무상교육과 연계되는 겁니다. 모든 대학을 무상교육화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그러면 모든 대학이 국공립대학으로 되고 그 모든 국공립대학을 서울대화한다. 그래서 서울대 폐지론은 단순히 서울대만 이렇게 없애자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상교육이 담겨 있고 모든 대학의 국공립대학의 평준화가 담겨 있고 그렇습니다. 프랑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도 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서울대학 폐지인데 이거 일반인들이 못 알아먹는다. 언제 서울대 나와가지고 그렇게 길게 설명하겠냐. 결정을 그런 후보가 하라. 그래서 제가 갖고 서울대 폐지론 내오면 너무 과격하다고 한다. 실제로 이해 못한다. 그 결정 때문에 2번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나 성공도 아까 일어나라 코리아 때문에 성공 못한다고 했지만 열정에 부풀어 있고 정말 새로운 역사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가 끝나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0여만 표 받았거든요. 마포 가든 호텔 앞에 선거대책본부가 있었는데 250명 정도가 모여 북적거렸습니다. 아, 이제 된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저는 그 건너에서 대표를 밤새도록 집회봤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당선돼서 일산 저택에서 만세 부르는 모습을 볼 때까지 대표를 지켜보고 선거대책본부로 가서 벼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 떠났습니다. 그 벽보 보고 제가 제주에 내려가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제주시의 함덕이라는 바닷가에 조그마한 민박집을 얻어서 3일 동안 제가 생각하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권영길이 당선되려고 출마한 것이냐? 진보정당 만들려고 출마한 것 아니냐? 권영길이 100만 표 받으면 진보정당 만들 수 있고 30만 표 받으면 진보정당 못 만드는 거냐? 아니지 않냐? 만들자. 올라와서 다시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 갔습니다. 18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18명 앞에서 제가 똑같은 말을 외쳤습니다.
권영길이 100만 표 받으면 진보정당 만들고 30만 표 받으면 못 만드는 거냐? 우리의 꿈은 무엇이냐? 노동자들의 꿈은 뭐냐? 진보정당을 만들어서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을 만들어서 노동자가 정치의 주인 되는 세상 만들자는 거 아니었냐? 그걸 우리가 포기한다는 거냐? 아니잖냐? 했어? 다시 출발하자. 보찜을 쌌습니다. 보찜을 싸고 모습은 처량했지만 우리는 대장정의 길을 우렁차게 걸어갔습니다. 국민승리 21 2기는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조직체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승리 21이 중심이 되어서 진보정당 건설 작업을 아주 활발하게 펴게 됩니다. 남은 사람들이 뛰어서 진보정당을 건설했습니다. 절망과 좌절을 넘어선 진보정당 건설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 당명을 붙여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김대중 대통령은 저악의 상황에서 일생의 포부를 실천하지 못한 비운의 정치인. 그러나 저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만들어낸 대통령.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처한 최악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IMF 상황이거든요. 6.25 전쟁 다음으로 국가의 세계 위기가 IMF라고 그랬습니다. 그 IMF 상황에 처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뭐 할 수가 없는 거다. IMF를 수습하는데 다 끝난 거죠. 김영삼 대통령은 뭡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IMF를 불러온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IMF를 수습한 대통령이었거든요. 수습하느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젊은 시절부터서 대통령이 될 때까지 갖고 있었던 온갖 고초를 당하고 수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간직하고 있었던 그 포부를 제대로 펼지를 못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그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토대를 구축한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가지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문을 활짝 열었죠. 좁은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길을 넓혔습니다. 6.15 공동선언에 있는 남쪽의 연합제안과 북쪽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점이 있다고 합의한 통일 이행 단계 합의. 이건 뭐냐? 통일의 걸림돌을 걷어치운 거거든요. 사실상 통일의 길로 이제 들어섰다. 그대로 가면은 뭐냐? 실제로 꿈에도 그리던 이 통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역사적 과업을 이뤄낸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해외에 모여서 6.15 공동선언 실천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서 얼마 전까지 활동을 했잖아요. 윤석열 정권 아래서 남북관계가 완전히 파탄나고 북쪽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해가지고 전쟁의 먹구름이 한국 사회를 뒤덮어서 파탄날 때까지 그것은 살아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을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젊은 시절부터 한반도 평화와 평화 통일에 관한 남다른 지식을 갖고 한반도 평화 통일 방안을 수립해서 그걸 발표도 하고 그랬던 분. 꿈이 바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었거든. 대통령이 돼서 실제로 그대로 했잖아요. IMF 상황에 빠진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그것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과업을 손상케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쇄시키는, 저는 감히 과오를 범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건 좀
저 식의 과도한 표현이고요. 상쇄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 그게 IMF의 요구사항을 즉각적으로 전폭적으로 수용을 했다는 겁니다. IMF 요구사항을 즉각적으로 전폭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그럼 다른 방법이 있느냐고 되물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IMF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세 가지의 형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라별로 보면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입니다. 똑같이 같은 시기에 IMF 사태가 터졌어요. 수습을 하는 것은 각각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형, 말레이시아형, 한국형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어떻게 했냐? 전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IMF 요구사항을. 끝까지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IMF 체제 속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거부를 하다가 다시 협상을 해서 IMF 요구 조건을 완화를 시켰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바로 전폭적으로 수용을 했어요. IMF 요구사항은 뭐냐? 세 가지가 입니다. 금융개방,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이 세 가지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입니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신자유주의 정책. 이 신자유주의가 오늘 한국을 말하면 망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극도의 빈부격차,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 수습할 수 없는 경제구조, 전부 신자유주의거든요. 즉 신의 핵심 요소, 즉 IMF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 본 것이에요. 말레이시아는 어떻게 했냐? 미국 월가에서 갈고 닦인 금융 전문가 9명을 마하티르 총리가 불러 데려가지고 대응을 전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부 인사들은 말레이시아는 원자재도 있고 그렇게 해서 IMF 요구사항 거부해도 살아갈 길이 있는데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원자재도 없고 근데 그 거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IMF 쪽에서 IMF의 대표도 지냈고 또 세계은행의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고 노벨 경제상도 받고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이 한마디의 저항도 없이 완전히 흔쾌히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보고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실책이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토대를 구축한 위대한 역사를 갉아먹고 그것을 상쇄시키는 실책이었다. 가나큰 실책이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때까지 지금 한국 사회에 말하면 비극의 씨앗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드립니다. 박정희는 지역주의 정치의 수혜자입니다. 김대중은 지역주의 정치의 피해자입니다. 박정희는 지역주의 감정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이 땅에 지역주의 정치가 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끝에 오늘날 한국의 정치는 지역주의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김대중은 지역주의 정치 피해자였습니다. 박정희의 호남 고립화로 인한 피해자가 김대중입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이 만약에 저는 요즘 1972년 선거에서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지 않고 김대중 후보가
되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요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논설이 칼럼을 쓰는데 제가 썼던 거하고 거의 문구가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이 제가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1971년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더라면, 김대중 대통령이 탄생되었더라면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였는데, 그 칼럼도 박정희 후보가 당선되지 않고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됐다면,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 나라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접근이었습니다. 접근 문구는 같은데 내용은 이렇게 정반대죠. 저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세 사람의 말을 인용을 했거든요. 한국의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제도 발전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논설위원도 경제학상 그 사람을 인용을 했어요. 이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한국과 북한을 대비를 이렇게 했어요. 북한은 부와 권력을 완전히 쥐고 있는 착취제도의 권력자. 민주주의이고 포용적 제도가 있는 이 남한. 이게 이제 오늘날 남북한 경제의 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그대로 대비를 해보자고요. 부와 권력을 완전히 쥐고 있는 독재자. 그 누구였습니까? 김대중과 박정희를 보면은 박정희는 부와 권력을 완전히 쥐고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때 노동자들은 착취당했습니다. 22살의 청년 전태일이 15살 정도 되는 소녀애들이 병들어서 착취당하는 걸 보고 자기 몸을 불살랐잖아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하고 외치면서 자신의 몸을 불태웠습니다. 그러고서도 그게 안 없어졌잖아요. 노동조합 하나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노동조합 만들면 그때는 완전히 국가 파괴범을 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말하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박정희 처지였습니다. 포용적 김대중은 민주주의 신봉자예요. 철저한 민주주의입니다. 김대중이 외친 것은 민주주의가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은 일관되게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외치고 있는 겁니다. 포용적 상징이잖아요. 그렇게 핍박받으면서도 안 왔잖아요. 심지어는 전두환, 노태우까지도 죄는 믿지만은 인간은 미워하지 말자고 그렇게 외치면서 포용적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들이 파렴치범이었고 학살범이었으니까 그거는 덮을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런 포용적 정치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거기다가 노벨 경제학상들이 거기에 부와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독재자, 민주주의 신봉자, 포용적 격에 박정희와 김대중을 넣으면 답이 나오잖아요.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가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71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그런다면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 있겠냐 이거죠. 그 논설위원이 반대적으로 그때 김대중 후보가 되었으면 어떻게 되냐는데 대중경제론을 부르짖는 김대중, 중화공업을 외친 박정희 이렇게 대비를 시키더라고요.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은 산업구조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중화학을 반대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김대중의 대중경제는 평등경제죠. 성장이 된다면 분배의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까 하는 이런 문제예요. 산업구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1961년서부터 1987년까지 20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는 암흑의 세계에서 살았었어요. 박정희는 유신체제로 정치를 완전히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이고
전두환은 체육관 선거로 정당을 주고 정치를 주고 민주주의를 죽이고 71년서부터 지금까지 한국이 발전하는 것을 놓쳤어요. 이거. 그래서 김대중, 박정희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독재는 했지만은 박정희는 부정축제는 안 했잖냐. 그리고 그게 기정사실처럼 되어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는 강탈해갖고 축제하고 자기 자식들 자자손 살도록 했지만은 박정희는 부정축제는 안 했지 않냐. 보편적 말하면은 이야기들입니다. 박정희는 부정축제를 하지 않았을까? 과연 그럴까? 밝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쿠데타 일으키고 제일 먼저 한 게 언론 탄압입니다. 쿠데타 일으켜서 명분이 이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도리 없이 군인이 나섰다. 이 혼란한 정국 수습하면은 민정이양하겠다. 민정이양 안 했습니다. 약속을 저버리면서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하고 눈물 짓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거짓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 언론을 장악해서 언론이 민정이양을 하지 않는 박정희를 공격할 것 같으니까 언론윤리법이라는 걸 제정해서 언론을 완전히 틀어막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언론인들이 완전히 저항해서 기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조직적으로 저항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즉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노동조합의 힘으로 저항하자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는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너무 무리다 해서 만들어진 게 기자협회입니다. 상황이 좋아지면은 노동조합으로 전환한다는 이면 합의를 하고 윤리법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언론 장악을 일으켰습니다. 가서는 유신 때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중앙정보부 요원 한 사람을 조정관이라는 이름 붙여서 각 언론사에 상주시키다시피 했습니다. 그 조정관이 제목 하나하나까지 기사, 본문 내용 전부 다 체크하고 이 제목은 달지 마라. 이 기사는 아예 삭제하라. 완벽하게 언론을 통제했잖아요. 그리고 유신체제를 이용했습니다. 김대중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언론 자유를 외치면서 피해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박정희를 지금 다시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을 되도록 한다면 1971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탄생하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우리의 참 한으로 남는 겁니다. 민족의 운명이, 나라의 운명이 참으로 험난하구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2년 대통령 선거가 김대중 후보의 패배로 끝나고 이 야권 야당 진영이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김대중 후보는 정계 은퇴 선언하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무렵에 좀 지나서 그때 꼬마민주당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꼬마민주당하고 이렇게 쭉 당시 평민당하고 합치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정계 개편 움직임이 일어났거든요. 이 정계 개편 움직임이 있을 때 저에게 꼬마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많이 권유를 합니다. 권고를. 이 정계 개편하는 쪽으로, 즉 편민당하고 합류하는 쪽으로 같이 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의원이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권 위원장 함께 갑시다. 그래서 나는 안 갑니다. 왜 안 갔냐? 권 위원장 같은 사람이 꼭 가야 된다. 진보 정당을 건설하기 위해서 안 간다. 내 사명은 진보 정당을 건설하는 것이다. 내 삶의 보람은 거기에 있다. 그래서 당시 노무현 의원이
이게 일단 진보정당 건설이 되는 게 안 됩니다. 저기 가서 힘을 키워서, 그 힘을 갖고 와서 진보정당 건설하면 될 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 있는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작관 재정구 같은 분도 그렇고, 나중에 꼬마민주에 있던 분들이 갖고 화로 동선이라고 음식점도 경영하면서 정치적 활동의 무대로 삼았는데, 거기 모였던 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됐어요. 안 간다 그러거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제 진보정당을 건설하려고 뛰어다닐 때 호칭을 권위원장 요즘 뭐 하고 있습니까? 권선배 요즘 뭐 하고 있습니까? 형님 요즘 뭐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래서 진보정당 건설하려고 뛰어다니고 있다. 안 되는 일만 왜 이렇게 골라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매달 장비를 10,000원씩 내는 사람 10,000명이 있을 때 우리는 진보정당을 건설하고자 한다. 그냥 진보정당 건설하는 것도 안 되는데, 아니 매달 장비를 10,000명을 내세요?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되면은 기적이다. 근데 기적은 말로만 있는 것이고, 글로만 있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이다. 그것까지 이야기했거든. 우리는 8,000여 명 되었을 때 창당 선언을 했습니다. 강령과 규약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건설된 정당은 우리 정치 개혁을 이끌게 됐습니다. 그때 그 이유까지도 그렇고, 정당 건설하면 뭐죠? 총재가 건설하자 그러면 한두 명이 하룻밤 사이에 가서 강령 만들고 장명 만들고 그리고 간판 붙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지역주의 정치, 금권 정치, 패거리 정치였잖아요. 그것을 깨부수는 것이 정당 개혁이고 정치 개혁인데, 그 정치 개혁을 이끈 진보정당 창당 민주노동당으로 갔다는 거죠. 굉장히 큰 공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정치 개혁을 이끈 진보정당이 창당이 되어서 민주노동당 당명을 채택했다. 민주노동당 당명을 채택할 때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당은 무슨 첫 번째 강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강령에 동의하는 당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조직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활동하는 것이거든. 근데 당명도 당원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아니었죠. 이제 민주노동당은 발기될 때 당명을 공모를 해서 한겨레 신문에 공고도 내고 해서 77개의 당명을 모집해서 10개를 추려서 4차 투표 끝에 민주노동당 당명이 채택이 됩니다. 이렇게 대중적으로 강령 취미도 1년여 거치고 해서 어쨌든 아무도 안 된다고 하고 아무도 희망이 없다고 해서 떠나버리는 그 바닥에서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서 민주노동당을 만들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없었다면 민주노동당은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한국 정치의 효리 바람을 일으키고 실제적으로 한국 사회를 바꾸는 중심체가 되었던 겁니다. 참 묘해요, 저 입장이. 아까 김대중 대통령과는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말하면은 백민당 총재 시절에 만남을 자주 갖고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노무현 후보하고도 그렇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88년 언론노동조합이 창립된 고물업에 현대중공업에 가가지고 4,000여 명의 노동자들 앞에서 1시간 20분 정도 연설을 해요. 현대중공업 같은 데서 노동자 국회의원 한 사람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어디든지 가면은 국회의원 당선된다. 근데 노동자 국회의원 20명만 있으면은 이 나라를 한번 흔들겠는데, 국회를 바꿀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연설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왜곡돼가지고 전 언론에
노무현을 완전히 패대기 친 겁니다. 그런 패대기 친 기사가 났어요. 당시에 노무현 의원이 항의하고 이렇게 하지 이게 당시에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었거든요. 이때 언론노동조합연맹이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현지에 가서 진상조사하고 역시 마침 그때 언론노동조합 노보가 창관될 때인데 언론노보에 이 진상보고서도 내고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노무현 의원이 노동위원회 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언론노동조합 연맹과 언론노련과 노동위원회 삼총사라고 있는 의원 세 분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 노동위원회 삼총사가 이해찬, 노무현, 이상수 의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언론노련 간부들하고 축구대회도 하고 가족들도 다 동반하고 그래서 동반해서 축구대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축구하다가 그 유시민 지금 작가는 이해찬 의원 보좌관인데 자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노무현 의원 보좌관은 그 후에 많이 거론되는 이광재, 안희정 뭐 이런 사람들. 어쨌든 이 삼총사하고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때 노무현 의원의 후원회장이 된 이기명 씨가 언론노련 행사에 빠짐없이 꼭 와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영장님, 노무현 우리 의원님 잘 좀 봐주십시오. 노무현 의원님 좀 키워주십시오. 언론노련이 뒷받침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이었습니다. 근데 이기명 씨는 KBS에서 방랑김사관 쓰는 작가였거든요. 나중에 이제 후원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사실 실제적으로 노무현 의원과 많이 가까웠습니다. 늘 같이 하고 뭐 농담도 자주 하고 있는 말 없는 말 할 수 있는 그런 처지. 그런 노무현 의원이 대통령 후보에 나왔고 권영길도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2002년에는 TV 토론장에서 같이 앉혀가 됐어요. 제가 첫 번째 TV 토론 때 한 모두 발언이 바로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하는 거였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권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런 나라 꼴에서 행복하겠냐? 행복이 아니라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다. 자나깨나 걱정거리다. 애 낳아서 키우는 걱정, 공부시키는 걱정, 병들면 병 고치는 걱정, 주택 걱정, 노후 걱정, 교육비 걱정, 병원비 걱정, 노후 걱정, 주택비 걱정, 이게 온 머리를 짓누르고 있고 일상적인 걱정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겠냐? 살림살이가 나아지려면 어떻게 되냐? 월급 받는 사람은 월급, 장사하는 사람은 한 달 수입, 그거 대부분 어디에 들어가느냐? 애 놓고 키우는데, 즉 보육비에, 공부시키는데, 교육비에, 병들면은 병원비에. 그래도 주택 마련하려면은 월급쟁이가 20년을 가도 안 된다. 마련하는데 노후는 노후 쓸 돈이 없지 않냐. 살림살이가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애 출산비에서부터 키우는 데서부터 공부시키는데 병치료하는데 집 마련하는데 노후에 내 돈 집값 번 월급이 안 들어가야 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가가 보장을 해야 된다. 그게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제도 아니냐.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슨 돈으로 할 거냐? 공평과세로서 상징적으로 부유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된다. 세금은 지금 누가 내고 있냐? 부자들이 세금 내고 있냐? 안 내고 있지 않냐? 누가 내냐? 월급쟁이들이 말하면 근로소득세? 그게 전부냐? 그래서 세제를 대폭 국가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5% 정도의 부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고 있고 이 사람들은 가진 만큼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그 토론에 나온 요지였잖아요. 모두 발언을 상징적으로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으십니까? 하고 표현한 거고 그 토론 때 노무현 후보는 현실성 없다. 후황된 것이다. 그 공격을 했습니다. 저는 끝나고 나오면서 농담식이지만은 권 후보는 행복한 후보예요. 왜? 그러니까 이거 뭐 안 되는 말도 뭐 허무맹랑한 말도 마음대로 하고 뭐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후보니까 나는 당선돼서 책임지는 후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노무현 그 후보 전 대통령이 어투를 잘 알거든요. 아까 좀 뭐 벌써 12년 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그 표현하면은 무슨 말이란 것도 알고 그래서 뭐 넘기고 이렇게 했어요. 어쨌든 그런데 노무현 후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권영길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는 뭐냐? 노무현이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더군다나 나중에는 이제 정몽준 후보하고 파동도 일어났을 때는 더 심했죠. 노무현이 당선되어 있었는데 정몽준 파동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선거 끝나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정몽준 파동만 안 일어났으면은 우리 권 후보 또는 권영길 표를 훨씬 더 많이 받을 텐데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때하고 거기서 더 받으면 노무현이 떨어져. 이렇게 이야기를 실제로 그랬거든요. 이게 권영길의 고민이었습니다. 권영길 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많이 받으면 노무현 후보 떨어지고 97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2002년 선거 끝나고 나서 민주당 쪽에 강국하게 이야기하는 게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된다. 지금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쪽에서 안 받고 있습니다. 진보 정당 후보는 권영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대통령 후보든 국회의원 후보든 늘 나오면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는 것이 야당 단일 후보 해라. 야당 단일 후보 해라는 건 진보 정당 후보 사퇴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정치 발전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닌 걸 스스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보 정당과 정책이 다릅니다. 무상교육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민주농당은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 완전히 대비되는 이 정책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차 투표 끝나고 결선 투표 올라갈 사람은 진보정당 후보가 안 되면은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정치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2002년 대선 때 정말로 권영길이 인기를 얻었던 만큼 표를 받았으면은 노무현 후보 안 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토론 끝나고 그 이후에 전국을 도는데 전국으로 야단이 났으면 각 곳마다 가면서 권영길 제일 똑똑하더라. 권영길 제일 잘하더라. 시원한 이야기 들었더라. 처음으로 들었더라. 그런 세상이 있구나 하는 걸.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표는 권영길에게 안 찍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꼭 찍어야 되는데 다음번에 찍어주마. 꼭 찍어야겠는데 하는 건 뭐니까 민주노동당 정책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만약 표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선거전에서는 그렇게 됐고, 그러나 이제 그 토론장 말고 딱 한 번 노무현 당 후보를 하고 그 맞닥뜨린 적이 있어요. 맞닥뜨려 같이 앉았죠. 10월 1일 계룡다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이었습니다. 그때 국방부에서 어떻게 진보정당 후보도 초청을 하더라고요. 노무현 후보 바로 옆자리에 앉았거든요. 뭐 기념식 때는 말 못하고 끝나고 오찬장으로 가는데 노무현 후보 나보고 이거 권위원장 우리는 여기 검증받으러 왔죠. 뭐 이렇게 해서 이거 나보고는 검증하자고 할 사람 없을 텐데요. 내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만 그때 이렇게 한번 보고
대통령 되고 나서도 못 보고 서거 할 때까지 못 봤습니다. 서거하고 나서 가슴을 쳤죠. 왜냐하면은 민주노동당이 내걸었던 것, 권영길이 외쳤던 그 공약들,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이 돼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이른바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렇게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고 나서 퇴임 직전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참모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정기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퇴임 시절에 있던 정책들을 다시 정리를 하려고. 그게 돌아와서 난 다음에 나온 진보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민주노동당이 외쳤던 거, 권영길이 외쳤던 거 딱 그대로더라고요. 제가 왜 가슴을 치고 통탄의 한숨을 쉬었냐면은 퇴임하고 난데 제가 지역구가 창원이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그만두고 나서도 철수를 안 했거든요. 바로 이웃 동네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 저기 지역에 있는 동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나하고 하나는 대통령 재임 시절의 현실의 정책, 하나는 진보정당 권영길의 이상 정책, 즉 이상과 현실, 대통령직을 수행한 현실론, 진보정당 후보였던 이상론, 이 두 개를 갖고 토론을 하고 정리를 해내면 이것이 한국 국가 발전에 가장 좋은 자료가 된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하고 노무현 후보가 세상을 떠나서 통탄을 했던 것이에요. 김대중 후보 돌아갔을 때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97년 대선 이후에는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만나서 김대중 대통령께 그동안에 우리 쭉 이야기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노동운동에 관해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기 전 총재할 때도 저희께 사람을 보내서 그 민주노총의 파업 이런 게 걱정을 많이 하면서 조언도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아까 첫머리에 나왔던 노동법 날치기 파업 때도 꼭 사람을 보내서 그 어떤 참고 말씀도 전하고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그랬던 사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번 만나 뵙고 말씀 듣고 싶은데 그거 못하고 이렇게 떠나가 버렸죠. 노무현 정부하고 민주노동당이 임기 내내 대립각을 형성했습니다. 네 가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건설, 이라크 파병, 한미 FTA, 비정규직법. 평택 미군기지, 이라크 파병, 한미 FTA는 내가 17대 때 민주노동당 의원이 10명이 탄생했을 때 그때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당시 외교통상위원회, 즉 주무위원이었거든.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이라크 파병, 평택 기지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용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한다. 일제 때부터 그 일제가 차지하고 있던 용산 기지, 미군 기지, 그걸 가고 용산 기지를 우리 돌려받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냐. 평택 기지 가는 건 전방사단이 미군 기지에 가는 거다. 단순한 미군 기지의 이전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미군 기지가 이전해서 있을 곳 평택 기지. 본질이 뭐는가 하는 것을 파헤쳤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길이. 이 본질은 주한 미군의 성격 변화에 관한 겁니다. 즉 평택 기지는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기지 건설이에요. 미군의 세계 패권 전략에 따른 기지 건설입니다. 전략적 유연성, 영어로 하면 strategic flexibility라고 그러는데 그럼 뭐냐? 주한미군은 왜 있는 거죠? 북한에 대한 억지력으로 있는 겁니다. 그게 한미 상위 방어 조약의 핵심이에요. 지금은 한미 동맹을 포괄적 동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한미 동맹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고 그것은 말하면 군사 동맹이에요. 즉 미군이 한반도에 있는 것은 북한 억지력이다. 그런데 이 미군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기동군으로 파견하는 것이다. 그 주된 전쟁의 상대는 뭐냐? 중국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북한 군 지키라고 한 억제하라고 한 이 미군이 저 중동에서 전쟁 나면은 거기 가고 대만 합에서 전쟁 나면은 거기에 출동하고 이 평택 미군 기지는 세계 화약고가 되는 것이고 세계 전쟁의 미군 기지가 되는 것이다. 이걸 폭로한 겁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나중에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가니까 부인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을 위해서 이 평택 기지를 건설하고 한반도가 화약고가 되어야 되느냐. 이게 평택 미군 기지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이라크 파병. 민주공당은 모든 전쟁을 반대합니다. 어떤 전쟁도 반대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입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 이라크 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이었잖아요. 미국이 침공할 때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 만들고 핵무기까지로 제조할 것이라는 명분을 세워서 침공했습니다. 그게 미 CIA의 조작이라는 게 뒤에 밝혀졌잖아요. 침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조작해냈죠. 그렇게 밝혀진 그 이라크에 파병을 한다? 한국군의 도덕성은 뭐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 반대하면서 주장. 한미 FTA, 진보적 FTA 하자는 거죠. 이 상태로 한미 FTA 하면은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된다. 빈부격차를 고칠 수 없다. 즉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된다.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된다. 완전히 몇몇 재벌 중심의 이 경제 체제, 중소기업은 재벌의 후레측에서 허덕이고 오고 몰락해가는 이 속에서는 어떠냐? 국민이 허덕이게 된다. 평택기지, 이라크 파병, 한미때 보다 더 격렬하게 격돌한 것이 비정규직 법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도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했습니다. 권영길은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한 근거는 뭐냐? 비정규직이 2년 근무하면은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 법조항입니다. 아니 이게 비정규직 많은데 2년 지나면은 법적으로 정규직 전환하는데 이 좋은 법을 왜 반대하느냐? 우리는 함정이다. 2년 지나면은 비정규직으로 기업들이 전환 안 한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2년 되는 시점에 해고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또 그렇게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쩌로 세상을 그렇게 삐딱하게 보이면은 되느냐. 삐딱한 생각을 가지면은 삐딱하게 본다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그대로 되잖아요. 기간제와 파견제를 완전히 헐어버립니다. 그 조항을 두고. 그때 우리가 그래. 이것만 되면은 우리도 완전히 비정규직으로 넘쳐난다. 아니다고 강행 통과시켰잖아요. 그 저지하기 위해서 민주노동당 10명의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실을 점거를 했습니다. 강행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국은 지금 정말로 어떤 정권도 해결할 수 없는 비정규직의 나라가 되어버렸고 비정규직을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이 노동자의 문제가 뿐만 아니라
한국 국가 발전의 과제거든. 그게 어디서 벌어졌냐? 바로 노무현 정권 때 출발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 임기 내내 민주노동당하고는 이렇게 대립각을 형성했고, 그러나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제를 두고 노무현 대통령에서 왜 그랬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반성하고 성찰하고 토론해서 우리 새로운 걸 만들어냅시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그 봉화마을 관저에서 20여 명의 학자들 참모들 모아놓고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재임 때 한 이거야 과연 옳았느냐? 이거 성찰해야 된다. 그리고 토론해서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자. 그걸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나마 우리가 보답하는 것이다. 그거 했거든요. 그걸 아까 말처럼 권영길과 토론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냈으면 참 국가 발전의 좋은 요소가 됐을 텐데 그걸 하지 못하고 가신 부분이 안타깝다는 걸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정부가 결국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중 후보 전국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정말 김대중 대통령 같은 정치인이 있었나 탄생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소통하려고 하는 이 대통령의 모습, 소통하려고 노력한 부분, 그건 평가해야 될 부분이죠. 일부에서는 그걸 오히려 비판하고 비아냥거리는 투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의 어투, 평소의 성격, 그 다음에 오랫동안의 과정을 아는 분들은 그것이 소통 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그 다르게 이야기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너무 좀 비속어 같다. 너무 좀 속된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말로 하는 대통령,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실질적으로 소통이 이렇게 많이 된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2000년 민주노동당 의원이 정치개혁을 이룬 선봉이었고 또 복지국가 건설 경제민주화를 이끌었고 그 다음에 정치민주화를 이끌었습니다. 국회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회를 국민에게 되돌려 주자고 해서 그 민주노동당 의원이 가기 전에는 국회 출입이 안 됐어요. 엘리베이터도 마음대로 못 탔습니다.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였고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회의 문턱을 낮추고 국회의 벽을 허물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국회를 드나들 수 있게 한 것이 민주노동당이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렵거든. 대선 끝나고 국민승리 21이 진보정당 건설을 할 때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을 건설하자고 했지만은 가장 먼저 한 것이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정운동이었어요.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진보정당 건설 요원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정을 왜? 임대 상인들하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제일 문제다. 그래서 상가 조직이 탄생을 했고
민주노동당 의원이 들어가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입법화시켰습니다. 그 때문에 장애인 처벌법을 이렇게 만들어 냈던 거죠. 오늘날 주 5일째, 월화수목금토 쉬는 주 5일째 바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민주노동당 의원들 10명이 국회에 진출했을 때 우리는 거대한 소수 전략을 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대한 소수 전략이란 뭐냐면은 민주노총 또 전농과 같은 기층 민중 조직체와 함께 사회계획을 이루어야 된다. 18대 권영길은 교육과기술위원회였습니다. 교과위원회였습니다. 4년 동안 집중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빈부격차가 교육격차를 만들고 그 교육격차가 더 큰 빈부격차를 만든다. 이 고리를 깨뜨리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발전은 없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서울 강남에 있는 출신이 이른바 스카이 대학으로 불리는 명문대학에 거의 다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서울 강남 집값이 전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대치동이 금사라기 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걸 깨트려야 된다는 건데 근데 마침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이 보고서를 냈어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2008년서부터 4년 동안 연구하고 발표한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국은행 이상용 총재가 얼마 전에 과감하게 전화가서 바로 서울대학을 비롯한 이 대학에 지역별 입학 시험 제도를 만들자. 즉 지금대로 하면은 강남 출신이 스카이대학에 다 들어간다. 이걸 법적으로 제한하자는 겁니다. 민주노동당이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은 저 좌파 집단들 저거는 공산주의식으로 하자는 거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그 우리가 외쳤던 이야기를 바로 지금 2024년 이 시점에 한국은행 총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한국 사회의 발전은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렇게 그래서 진보 정당은 필요하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오기까지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전두환은 대통령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잖아요. 박정희 독재에 관해서 오늘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언급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파렴치범에 가까운 이명박 대통령의 행위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뭐 가지고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복지와 경제 민주화 가지고 대통령. 김종인 씨 영입해가지고 김종인 씨가 복지와 경제 민주화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만천하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은 실천에 옮겨야 되잖아요.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안 했잖아요. 사기쳤잖아요.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겁니다. 그거 안 돼가지고 지금도 무상교육 외치고 있고 무상의료 외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무상교육 전쟁 펴고 있어요.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 논쟁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기친 대통령 박근혜였습니다. 결국 탄핵됐죠. 저는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라 보고 있습니다. 촛불로 만든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촛불이 요구하고 있는 개혁 안 했잖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 정책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평양에 가서 15만 평양 시민을 상대로 감동적인 연설을 했어요. 북의 그런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허용이었습니다. 남북한의 두 정상이 백두산 천지에 손잡고 만세 불렀어요. 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와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박근혜는 대통령이었을 때 그렇게 반대하던 개성공단 어느 날 하루아침에 폐쇄시켰습니다.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어서 누군가가 어떤 총격 사건 그 명분을 삼아서 금강산 관광 어느 날 한마디로 중단시켰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가 느닷없이 폐쇄시킨 개성공단 왜 뭐냐는 겁니다. 미국이 반대한다고? 금강산 관광 왜 재개 못하는 겁니까? 미국이 반대한다고? 봐서 설득해내야죠. 그걸 하지 못했거든요.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정부가 결국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중 후보 전국적으로 사건들을 달리고 있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정말 김대중 대통령 같은 정치인이 있었나 탄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세 사람 다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관계를 다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정말 아주 긴밀한 내용 갖고도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바고 또 서로 아끼고 그런 사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평가는 냉정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뭐 임기 반을 남겨두고 모든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했잖아요. 모든 국민이 지금 버리고 있는 대통령이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다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새삼스럽게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등, 평화, 통일 길을 걸어가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과 함께 할 것이며 끊어진 남과 북이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화해로서 하나된 나라, 사랑이 실천되는 나라, 평화를 만드는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바탕으로 열정, 헌신, 희생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을 마치고자 합니다.